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서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그 짝을 이루는 지방, 그래서 고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히 개념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고을의 역사, 이건 이제 지방 행정구역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고을을 읍성과 마을로 나눠서 각각의 그 구성 역사와 운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을에 대해서는 이제 조선시대 고을에 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제 유교넷입니다. 그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을 개념부터 좀 살펴보겠는데, 고을은 넓은 의미로는 지방 행정구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고을 그러면 무슨 뭐로 얘기를 하냐면 그 지방의 중심지, 그러니까 행정구역 전체가 아니고 중심지만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볼 때가 있고 좁은 의미로 볼 때가 있고, 그렇게 돼서 그 지방의 중심지를 우리가 그 볼 땐 보통 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읍치나 뭐 치소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읍이 지방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고, 그 밖으로 아주 많은 마을들이 있어서 그 읍과 마을을 합치면 넓은 의미의 고을, 지방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지도지역, 근데 그 중에 지금 여기 표시되는 요 부분, 이게 현재 안동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는 대개 그 부근 지역이 안동부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 이 전체에 나타나 있는 이것이 안동부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지방행정구역으로서 안동 고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고을 그러면은 어딜 얘기하냐면 그 중에 중심지, 읍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대개 그 중심지만을 고을이라고 부르고, 그 나머지 주변에 아주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마을들은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이 안만이 고을이 될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지방행정구역 전체인 이곳이 고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고을은 이 좁은 의미의 고을인 읍과 그 나머지 지역에 널리 펼쳐져 있는 산재해에 있는 마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은 중앙집권하고 지방자치가 공존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아주 옛날로 올라가 보면 초기 국가가 생겨났었고, 그것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는 지방자치의 성격이 훨씬 강한 그런 지방들이 만들어졌죠. 고대 국가 이후로 만들어진 고을들, 지방 행정구역들은.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중앙에서는 거의 이제 뭐 세금을 걷어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직접적인 그 통제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앙의 힘이 지방으로 더 많이 퍼져나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중앙 집권과 지방자치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게 된 거는 조선시대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조선시대 고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 전통 고을, 조선시대 고을의 모습을 우리가 전체 그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구역 전체의 모습을 그대로 남아있어서 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완전히 해체돼서 새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좁은 의미의 고을인
읍성 안 유적 같은 경우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이 지도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몇 개 지역에 불과합니다. 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은 300개가 넘습니다. 36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요것만 남아있고, 그나마도 여기 있는 요 나간읍성처럼 여기 사진에 있는 곳이죠. 요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사람이 살고 있고 그런 지역은 거의 없고, 대부분 그 중에 일부 뭐 문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시설들 중에 뭐 동원이라든지 일부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 이렇게 복원된 그런 모습을 갖고 그 당시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 표를 보면 조선시대의 호구수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조선이 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통계를 낼 수 있는 태종 때 15세기 초죠. 요 무렵에 대체로 한 580만 명 정도 그 인구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랬는데 이후로 이 인구가 이렇게 점점 증가를 해 가죠. 그래서 이제 1000만 명을 17세기 되면 넘어가지만 아주 완만하게 증가하고, 또 중간에 무슨 전쟁이 있거나 그러면 좀 줄기도 하고 하면서 20세기 초가 돼도 아직 2천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남북한 합쳐서 7천만이니까 굉장히 인구가 최근에 급증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1700만 명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서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20만 명 남짓입니다. 그러면 결국 대부분의 당시 사람들은 지방에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을에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료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헌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우리가 이곳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 그 당시 역사,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 고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좀 봐야겠죠. 그래서 고을의 역사를 좀 살펴볼 텐데, 고을이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름 붙여 볼 수 있는 거는 부여의 사출도라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고, 우리가 지방이 제대로 만들어진 건 고대 국가 이후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전입니다. 그래서 명목상 이제 어쨌든 제도적 틀로 지방제도라는 거가 시도된 그런 가도기적인 모습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방제도가 정비된 거는 이제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삼국시대부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 여러 초기 국가 중에 이제 고대 국가의 중심이, 신라를 예를 들면 사로국, 이 경주 이 부근은 중앙이 되고 서울이 되고, 나머지 전체 지역의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고을이 지방이 되는 그런 정비가 시작이 되는데,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 하면 지방제도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부분으로 이렇게 편제를 해서 계속 전쟁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제 지방 제도를 만들고 지방 간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지만, 그 사람은 대개 장군 성격이 강한 그런 사람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라가 통일을 했고 30년쯤 후에 저 북쪽에서 이제 발해가 성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행정구역으로 구주가 있고, 그 구주 아래 군과 현을 설치하는 군현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촘촘히 지방제도를 만들고 행정구역을 거기 중앙에서 사람을 보내갖고 다스리는, 그러나 한계는 있는 것이 오소경이 있었죠. 작은 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도에서 이 전체 그 영토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부수도 역할을 하는 그런 소경이 존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제 중앙 집권화된 그런 상황인 반면에 북쪽에 있던 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경 15부 62주 체제다 하고 계속 물론 신라도 그렇고 발해도 그렇고 이따가 보는 뭐 고려 조선도 행정구역은 계속 변화하겠죠. 이제 대표적인 걸로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해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정비됐을 때 5경 15부 62주 체제라고 하지만 이게 신라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해의 영역은 요게 고구려고 이게 발해입니다. 고구려보다 오히려 더 넓은 그런 영역을 가졌지만 여기 밑에 있는 원산만 이남의 신라 같은 경우는 여기 고구려의 옛날 그 지역의 세 개의 주, 그 다음에 여기 신라 옛날에 있었던 지역의 세 개의 주, 그 다음에 옛날 백제가 있었던 지역의 세 개의 주를 둬서 전체 9개 주, 9주죠. 그래서 크게 그 주를 나누고 그 안에 다시 촘촘히 군가, 현가 이렇게 설치해 갖고서 수백 개 중앙에서 직접 만든 지방제도가 있고 거기 사람을 보내서 다스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작은 수도인 소경들이 있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중앙 수도로서 경주가 있고 금성이 있고 중앙 왕의 권한이 전체 영역 안에 이제 그 퍼져 나가는 이런 중앙 집권화의 길로 가던 그런 지방 제도라고 보는 반면에 발해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면 경주처럼 딱 하나의 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5경 체제거든요. 수도가 5개, 여기 지금 우리 초록색으로 표시된 5개의 수도가 있는 그런 지방 분권적인 제도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발해에서 지방제도의 핵심은 15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발해는 5경 15부 62주 체제라고 국토가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5경인 상경과 중경과 동경과 남경과 서경은 각각 어디에 중심지냐 하면 15부 중에 하나씩 상경 같은 경우엔 용천부고 중경 같은 경우엔 현덕부고 동경 같은 경우엔 용원부고 남경 같은 경우엔 남해부고 서경은 압록부고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중심지로서 5개의 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각각의 부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용천부나 현덕부 같은 경우는 숙신의 옛 땅이고 그 다음에 그 동경 같은 경우 동경에 있는 용원부 같은 경우는 예맥의 땅이고 남경은 옥저의 땅이고 서경 같은 경우는 고려의 옛 땅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 15부 하나가 부여나 밑에 보면 음루나 솔빈이나 불렬이나 천리나 월이 같은 과거에 이렇게 존재했던 어떤 종족적인 그 국가까지 보기 애매한 부족 어떤 연맹체 같은 곳에 연합 같은 체제로 지금 발해가 구성이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부 중에 여기 지금 5경이 있는 이 부들 용천부, 현덕부, 용원부, 그 다음에 남해부, 압록부 이런 데가 세력이 강한 쪽이라고 보아야 하는 거고 그 각각의 부 아래 다시 이게 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주, 호주, 발주가 용천부 아래 속해 있으니까 15부 아래 62개의 주가 이제 나눠져 있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해라는 거는 어떤 중앙 집권화된 그런 국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지도에 보듯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용천부다 그러면 이 용천부 지역은 용천부에서 어떤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부고 그 내부에 있어서 종족이라든지 이런 저기 틀이
그 독자적인 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경이 여기 수도이던 시절이 길죠. 여기 상경, 그 다음에 중경이 수도이던 시절이 있죠. 여기 중경이. 근데 둘 다 어디냐 하면 전부 다 숙신, 즉 말갈의 중심 지역이던 데가 중심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됐던 거고, 그 외에 이제 그 동경이라든지 서경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남경이나 이런 지역은 옛날 이제 고구려 계통의 예맥이나 옥저나 이런 쪽의 계통인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갈 계통과 그 다음에 고구려에 이제 그 편입된 다른 남쪽에 있던 지역들이 중심이 되는 15부의 연합국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말갈족이라고 하지만 고구려에 이미 고구려 백성이 됐던 그런 말갈족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틀은 그 부 단위로 전부 통제가 됐던 걸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 단위로 운영이 되고, 이제 뭐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하고 당나라나 일본하고 무역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중앙정부가 그걸 대표해서 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됐던 상황입니다. 특히나 생활 방식이 신라처럼 완전히 농경국가가 아니고 수렵이나 유목이나 농경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인 것이라서 완전히 수도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된 그런 그 지방 행정구역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다른 형식의 체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중앙정부라고 하면 상경이 여기 수도이던 그 상황에서는 용천부와 여기 지금 표시된 게 앞에 신당서 기록에서 독주주라고 표시되는 세 주죠. 요건 직할지로 보는 거고, 나머지는 모두 분권적으로 운영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던 이제 발해가 거란한테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후삼국으로 분열이 됐다가 이제 그걸 통일한 게 고려입니다. 그래서 고려는 호족들이 주도가 돼서 세웠던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을 완전히 중앙이 휘어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큰 행정구역으로는 경기와 오도와 양계의 세 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 수도인 개경 중심에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남 지역에 5개의 도가 있고 오도죠. 그리고 국경지대에는 이렇게 양계 2개의 계가 이렇게 있는 그런 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서 군사적인 큰 행정구역하고 수도와 일반 행정구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 완전히 중앙에 있는 개경이 전체를 중앙 집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소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동경과 북쪽에 있는 서경이 중앙에 있는 수도인 개경하고 같이 운영이 됐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동경을 대신해서 여기는 지금 서울 지역인 남경이 그 부수도로 운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요 지역에는 여전히 소경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걸 알 수가 있고, 이 큰 행정구역 3개의 틀 안에 밑에 다시 뭐가 있냐면 작은 행정구역으로 부목군현과 도호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목군현인 경우는 여기 밑에 일테면 여기가 경상도인데, 경상도 안에 다시 이렇게 나눠서 무슨 부 무슨 목 무슨 군 무슨 현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목군현은 대개 일반 행정구역적 성격이 강한데, 그렇다 그래서 이 부목군현이 밑에 있는 일반 행정구역
성격의 오도에만 있고, 그 다음에 국경지역인 양계는 군사적인 성격의 도호부 진 같은 행정구역만 있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호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양계 지역이 아닌 곳, 지금 파랗게 표시된 안북, 안서, 여기 안동, 안남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군사 요충지에 흩어져 있고 그 아래 진이라는 작은 행정구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이죠. 하나로 딱 정리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동시에 어떻게 되냐 하면 신분적으로 차별을 받는 특수행정구역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900개 이상, 지금 확인되는 것만 900개 이상의 많은 작은 행정구역들이 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신분적으로도 차별을 받고 세금을 낸다든지 하는 부담도 굉장히 많은 그런 특수행정구역도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목군현이나 도호부 진 이런 행정구역에 중앙에서 지방간을 파견해서 다스릴 수 있었던 거는 3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지방의 토착 세력인 향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중앙한테는 세금 내고 하는 걸로만 연결되는 식의 굉장히 복잡하고 지방자치적인 성격이 많이 남아있고 중충적이고 이런 성격의 지방제도를 보여주는 것이 고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이제 탈피하게 되는 거가 조선으로 넘어가서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제 거의 중앙집권화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가 하나만 있게 됩니다. 한양만 수도고 소경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복잡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체제를 전부 다 일원화시켜서 팔도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중앙에 수도가 있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한경도, 평안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라는 팔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 모든 작은 행정구역들을 일원적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기에 따라서 아주 그 높은 장관급의 지방관이 수령이 가는 부부터 해서 저기 밑에 이제 육품 정도 되는 과장급 내지는 계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 가는 행정구역까지 쫙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도 아래 전부 이제 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의 책임자,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책임자를 우리가 관찰사 또는 감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역할도 모든 기능을 일원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찰사 있고, 이 작은 행정구역에 가는 이제 중앙에서 보낸 지방관을 수령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행정적인 거, 군사적인 거, 사법적인 거, 그 권한을 다 가지게 됩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도의 관찰사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오늘날의 경상도 도지사처럼 행정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그 경상도 전체 지역 군대의 사령관이기도 하고, 또 그 지역 전체에 있는 재판소의 재판소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작은 고을에 있는 수령들 하나하나도 각각 자기가 그 배정받은 지역의 행정과 군사와 사법 권한을 자기가 다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원화가 이루어졌던 것이 조선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조선시대 되면 특수행정구역이던 향소부고 같은 것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적인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개화기가 되면 가보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23부 체제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 복잡한 모든 틀을 완전히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게 아니고 부, 군,
해서 23부 337군으로 그 만들어 버리고, 강무개혁을 할 때는 이런 그 급격한 이 그 재편성 작업이 부작용이 많아서 다시 도체제를 운영을 하는데, 그러나 밑에는 부목군 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화시킨, 이전의 이 조선시대와 다르게, 그러면서 전체 틀을 새로 편제를 하는 거죠. 이거는 갑오개혁 이후부터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바꿔서 근대적인 사회로 넘어가겠다는 의도도 있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식민 통치를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틀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짜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기도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제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제 시기에는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 도가 13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부하고 읍처럼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군하고 면처럼 조선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요 지역들이 분리돼서 운영이 된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읍면 단위, 특히 이제 조선이 거주하던 그 지역을 면 단위까지 그 면장을 두어서 중앙에서 총독부가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살고 있던, 예전에는 현 단위, 군현할 때 현 단위까지였는데 면 단위까지 좀 더 촘촘하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던 거고요. 그러다 해방이 돼서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부터 미군정은 이제 남한 지역에만 팔도를 둡니다. 그래서 13도에서 8도가 남한에 설치되고, 이때 이제 제주도가 그냥 섬이 아니고 경상도 전라도처럼 도가 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났었죠. 그러다 대한민국 정부가 성립되면서는 이제 특별시가 생겨나고, 서울 특별시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강역시와 도가 있죠. 경상도 전라도 같은. 그래서 이 특별시, 강역시, 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역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군정기로 5.16 이후로는 지방자치가 운영이 되지 못했었죠. 그러다 다시 지방자치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지역은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라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표자를 뽑아갖고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 밑에 일반 시와 군구급은 기초자치단체라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까지는 우리가 선거를 해서 대표자를 뽑습니다. 반면에 그 밑에 있는 읍면 동 단위까지, 이제 중앙이 전부 동 단위까지도 관할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을 임명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평양이 직할시입니다. 이 체제가 조금씩 많이 북한도 변했는데, 직할시가 하나 있고 특별시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위로 도와 9개 도와 시, 구역, 구요 단위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읍동리하고 이제 뭐 공장이나 이런 게 이렇게 모여 있는 주로 노동자구, 이렇게 이제 나누는 체제로 지방행정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을이 쭉 변화를 해왔는데, 오늘은 조선시대의 고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읍성과 마을을 나눠서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읍성, 그 고을의 중심지죠. 그 읍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어 있는지 이걸 볼 텐데, 읍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공간이 있고, 경계가 되는 공간이 있고, 성 밖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주로 그 안동시를 모델로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충을 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 이렇게
중간에 경계 공간이 있는데 성벽이 있고 문이 있고 그 안쪽 성안 공간이 있고 요 주변에 이렇게 성밖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성안 공간이 핵심이죠. 그래서 그 성안 공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관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아인데 이 성안의 관아로 들어갈 때는 무엇이 나오냐 하면 이런 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홍살문이라고 합니다. 색이 빨갛습니다. 그래서 홍이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 이렇게 화살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살문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관청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안은 경건하고 신성한 공간이다 라는 걸 표시하는 그런 의미로 앞부분에 되게 세워지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홍살문이 일단 딱 나오면서 관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안 공간에서 관아 같은 경우는 일단 관념적으로 제일 높은 그런 그 건물이 객사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건물이 객사 건물인데 객사는 특징이 뭐냐면 건축적으로 이렇게 지붕이 요 같은 건물인데 새가 날개를 편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큰 건물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딸려 있는 건물 저 모양이 돼서 새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으로 지붕이 되어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객사인데 이 객사가 왜 이 관청 안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냐 하면 이 객사는 상징적으로 왕이 와 있는 곳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의 주인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실제로는 여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360개가 넘는 곳에 와서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대리자로 보낸 사람이 여기 있는 수령이고 그 수령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향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왕이 다스리는 거를 보조하는 존재입니다. 관념적으로는. 그래서 한 달에 2번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객사의 가운데 방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나무로 만든 패가 있습니다. 저 패를 우리가 전패라고 하는데 보통 임금한테 전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임금을 나타내는 패입니다. 그래서 그 전패를 여기다 두고 저희가 뜻을 받들어서 잘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패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관청 중에서 제일 서열이 높은 그런 곳이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 고을의 중심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객산마당에 이렇게 생긴 표가 있는데 이런 그 돌을 우리가 도로원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을의 기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거리를 재서 어디까지 몇 킬로 이렇게 가는 고을의 중심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객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건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전폐만 두는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폐가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에는 이거를 정말 객이 와서 사용하는, 물론 이 객이 아무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신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임금을 대신해서 오는 뭐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그 숙소로 제공을 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객사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객사 인근에 거의 같은 격으로 있었던 게 사묘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간읍성에 있는 사묘, 그래서 임경업 장군에 관련된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묘는 사당일 수도 있습니다. 비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비석이 있는 각이니까 비각이죠. 이런 식으로 뭐 남원 같은 경우는 춘향을 모시는 사당 해서
이 고을 출신이거나 아니면 이 고을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고을 전체가 이 받들어서 섬길 만한 존재, 그 존재를 모시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대개 객사 인근에 두고 굉장히 높이게 되는 그런 그 시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왕을 대신해서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은 수령입니다. 그래서 수령이 근무하는 건물을 동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우리 봤던 홍살문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와서 들어갑니다. 간청으로. 그러면은 위아래 2층으로 돼 있는 외산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뭐가 있냐 하면 행정 실무를 보는,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육방 관청이 있어서 행정 사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이 이렇게 내산문이 좌우로 3칸짜리 문이 나오는데 그걸 들어가면 제일 안쪽에 왕을 대신해서 이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의 근무처인 동헌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령 같은 경우는 동헌은 아까 봤던 이렇게 내산문이 있고 그 안쪽에 이렇게 건물이 있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무슨 일을 주로 하냐 하면 실무는 수령이 알 수도 없고 제대로 자기가 처리를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일들은 향리들이 하고 수령은 여기 앉아서 동원에 대개 이제 동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 이 사람이 수령이겠죠. 나머지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향리라든지 그 지방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주로 하는 임무가 이렇게 그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가 아니고 판단이 필요한 일, 그 일을 수령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원에선 대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인을 신문하고 판결해주고 그렇게 되는데 관찰사가 근무하는 곳은 동헌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선화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한경도 감사가 근무하던 선화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령은 이 지역에 오래 와 있지 않습니다. 대개 1년에서 3년 정도 있으면 계속 이제 여러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거나 중앙에 올라가서 벼슬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자기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 바로 내하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사랑채인데 한옥에 있는 여러 안채, 사랑채 이런 식으로 여러 건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안에서 이제 수령과 수령의 가족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원과 내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청이 있습니다. 이건 동원 다음이라 그래서 이하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지방의 양반들, 사림들 중에 대표가 와서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건물 안에 부엌도 있고 해서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청이라는 곳은 아까 우리 실무를 맡는다고 했던 향리들이 근무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물이 많지가 않은데 이런 식으로 건물이 있으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로 여기 아까 우리 남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그 가까운 곳에 건물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곳에서 여러 업무를 맡는 향리들이 이 고을 전체를 꾸려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일을 맡는 실무를 맡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로 창고 관리를 하겠죠. 여기는 지금 창고가 좀 안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 큰 고을인 경우에는 창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 관리도 하고 실무도 맡아보고 하는 많은 관청들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이제 질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장청이 있습니다. 장청은 여기 보이는데 그 옆에 대개 강무장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관찰사, 수령 이런 사람들은 행정과 군사와 사법 권한을 모두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누가 있냐면 장교들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 장교들이 근무하는 건물이 장청이고, 그 사람들은 활도 쏘고 무예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곳을 강무당 또는 강무장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동원에서 이제 수령이 주로 재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그 범인을 잡아온다든지 문초를 한다든지 하는 경찰 역할을 하는 사령들이 옆에 이제 있어야 되니까 사령청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고문이 합법화돼 있었기 때문에 형벌을 가하는 관리인 형리청도 그 동원 주변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되면 그 사람을 이제 가두게 되겠죠. 그래서 감옥 시설도 있게 되는데, 대개 감옥은 모두를 공평하게 다룬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원옥으로 둥그렇게 된 경우가 많이 있고, 위치는 대개 이 문에서 가까운 쪽에 두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감옥에 사람이 이렇게 갇히면 식구들이 와서 이제 옥바라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인의 가족이 저 안까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죠. 그래서 대개 문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둥근 형태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봤던 질청에서 실무를 맡아볼 때 여러 가지 뭐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하는 관노들, 관노비들이죠. 그 사람들이 머무는 관노청이 주변에 있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성안의 중심부에 가까우면서 이렇게 연못도 있고 해서 경치가 좋은 쪽 옆에 되게 교방이 있습니다. 이 교방은 기생들, 광기들이죠. 어, 그 광기들이 연습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이런 그런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방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관청 외에 성 안에 있게 되는 거가 일단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길이 이렇게 가서 교차되는 중심부 이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성 안에 있는 이 시장들은 상설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늘 시장이 거기 있는 거죠. 허가 받고 이제 그 장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지역들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요 그림은 전주입니다. 전주는 관찰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명이고요. 관찰사가 있는. 그 다음에 동시에 수령이 있습니다. 그 관찰사가 겸해서 그 전주부에 수령을 겸합니다. 그래서 그 부영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공동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객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고을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이 지역을 전체 책임지는 관찰사나 수령은 이 안에서 아까 우리 봤던 내야나 이런 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겠죠. 이쪽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향리들입니다. 그래서 실무를 거의 맡아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근방에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가까운 요런 지역들, 요 지역들이 그런 향리들이 거주하는 주거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반 백성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서문이나 북문 근방으로 이렇게 주거 지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하고 좀 다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양성 안에서 이제 가장 권세가나 이런 사람들은 북부의 궁궐과 육조거리에 가까운 지역에 거주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좀 권세가 없는 일반 양반들은 서울의 남쪽에 있던 남산이나 아니면 서쪽에 있던 인왕산 밑쪽에 이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가능하면 사대문 안에 거주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고을 같은 경우에는 그 양반들이 어디서 주로 거주를 하냐 하면
성 밖에 있는 각각의 마을들에서 자기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성안 같은 경우에는 양반, 중앙에서 내려온 이런 수령이나 이런 양반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 자기 집이 주거 지역이 없다고 보면 되고, 그 대신으로 향리들이 그 핵심 가까운 그런 관청 주변의 땅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이 일단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 안에 경치가 좋은 쪽, 이런 쪽이 여기 별표로 지금 해놓은 이런 쪽들에는 되게 누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가 있고 뭐 누각이 있고 이래서 가서 이제 좀 즐기고 또 여가도 즐기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각 지역에 이제 체마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크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푸성기라든지 이런 거 심어 갖고 먹을 수 있는 밭들이 흩어져 있었고, 여기 보는 것 같은 그 당시엔 수도도 없고 없던 시절이니까 연못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큰 연못이 반드시 하나 있고 여러 곳에 우물도 파놓고 이런 모습으로 성안이 돼 있고, 성안은 전체 그 고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좁은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 공간이 있는데 이 경계 공간은 성 안팎을 연결해 주는 곳이죠. 그러니까 일단 성벽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성벽이 있고, 그러면 문이 있어야 되니까 성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해서 물이 흘러가는 물길이 있습니다. 이걸 해자라고 하는데, 이 해자는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외부로 이렇게 둘러싼 그런 물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파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물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성 안으로 들어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해자 역할을 이 물들이 하게 되고, 그게 없는 부분만 이렇게 파가지고 전체를 둘러싸는 형식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큰 고을인 경우에는 종로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보신각이 있었는데, 보통 종로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 문에서 그냥 시간을 종을 달아서 알려주면 되겠지만, 그러나 큰 고을은 문을 지나서 다시 종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종을 달아서 그런 시간도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경계 공간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는 이제 대개 성의 읍성의 주변 지역에서 제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시된 곳이 전부 산이거든요. 그래서 산에 기가 머무는 곳에 제사 시설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고을의 수호신인 성황당을 성황을 모시는 성황당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와 곡식의 신 모시는 사직단이 요 산 밑에 있게 되고, 이 경우에는 여단이 있습니다. 여단은 떠돌이 귀신들, 그 당시에는 전쟁도 있고 또 전염병도 많이 돕니다. 그럼 한 집안이 몰살당해 갖고 이 제사를 받아 먹지 못하는 그런 떠돌이 귀신들이 있게 되는데, 그 귀신들이 다니면서 사람을 해친다고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떠돌이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줬습니다. 그 시설을 여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을에는 성황당과 사직당과 여단이 기본으로 있는 제사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좀 큰 고을인 경우에는 관우를 섬기는, 명나라 영향이죠. 관악묘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세워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시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시설로 우리나라엔 사찰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도 절이 하나 있고 절이 있고 여러 곳에 이제 절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해야 될 텐데, 공립학교, 공립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게 향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얘기했듯이 학교는 조용한 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북문 쪽으로 바깥쪽에 향교를 두는 경우가 많았고,
어떤 경우엔 요 안쪽에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밖에 조용한 지역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고 사립중고등학교가 서원인데 이 서원은 여기 하나 설치 이렇게 된 걸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대부분은 이 읍성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여러 곳에 이제 설치가 돼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당시는 대부분의 그 교통이 물을 이용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고을이 있으면 반드시 주변에 이렇게 큰 강들이 있게 마련이고 물건들이 전부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루터들이 배가서는 나루터가 있게 돼서 안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목나루가 있고 여기 영호나루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길이 이렇게 연결돼서 성 안으로 물건을 이제 실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설치가 돼 있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물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당연히 주막 같은 시설들이 발달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뭐 5일장이나 7일장이나 이런 식으로 임시 장터가 그 나루터 앞에 이렇게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이렇게 댈 수 있는 시설들도 이제 마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루터 이런 것들이 성 밖에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사 관련 시설이 성 밖에 있습니다. 이 성 안에 있는 강무장이나 장청이나 이런 곳은 성안이 워낙 좁기 때문에 넓은 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대 시설, 어떤 부대가 있다 그러면 군영은 성 밖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영이 밖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평지로 된 읍성 주변에는 산성이 짝으로 반드시 갑니다. 주변 산에. 그러니까 비상시에 읍성을 포기하고 그 산성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남원인데 아까 우리 나루터 주변에 이렇게 경치가 좋잖아요. 아니면 남문 쪽이 되게 앞에 강이 구른 경치가 좋으니까 남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광안로도 있고 오작교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 남원 같은 경우 요게 남원 읍성인데 요게 평지에 있는 성이거든요. 근데 요쪽에 보면 큰 산이 있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돌아서 지금 성을 쌓아놨습니다. 이게 교룡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시를 대비한 산성이 성 밖에 위치를 되게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많은 이제 수백 개의 마을들이 성 밖에 아주 넓은 지역에 펼쳐져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개 읍성의 구성인데 그럼 읍성이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됐는지는 이제 고을 전체 운영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세력으로 핵심 세력으로 이 고을을 운영하던 사람들을 수령가, 살인가, 향리라는 세력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쪽으로 이제 임명을 해서 보내는 관리가 이제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이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제일 높은 게 관찰사입니다. 아까 봤던 각 도의 책임자죠. 근데 이 관찰사는 누구를 관찰하는 감시하는 사람이냐 하면 수령 그 밑에 있는 아주 많은 그 지역의 행정구역의 수령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수령이 이제 임명돼서 가면 그 수령을 도와주는 향리 같은 사람들이 그 수령을 도와주는 지방 양반이 향임입니다. 사림 세력이죠.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냐 하면 중인으로서 향리처럼 실무를 맡아보는 이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누가 있냐 하면 이제 오늘로 보면 하사관이나 경찰이나 그런 역할을 하는 군교들이 있는데 이 군교들은 대개 평민 이하 계층, 대개 평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누가 있냐면 사령들이 있습니다. 이 사령들은 대개 양인이나 천인인 경우에 이제 공무원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군교나 사령은 그냥 시키는 대로
이제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고을에서 실제로 고을을 운영하는 여기서 핵심이 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수령과 향인과 이속입니다. 근데 수령은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이고 향임은 사림이고 이속은 향리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그 셋의 관계를 잠깐 이제 보게 되면 조선시대 특히 조선 중기 이후에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그 지방을 운영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입니다. 그 지방이 스스로 이제 다스려 뭐에 의해서 하냐면 교화에 의한 겁니다. 유교에선 강제로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착하다 하면서 아주 유교적 이상사회 그런 사회를 추구하는 게 뭐냐면 향약입니다. 마을 단위로 특화된 걸 동약이라 그러고요. 고을 단위로는 향약이죠. 이거는 이 고을의 약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약속이 어떤 거냐면 덕업은 상건하고 아주 이게 바람직한 이런 도덕적인 일은 서로 권하고 과실은 상교하고 잘못된 건 서로 고쳐주고 예속은 상교하고 좋은 풍속은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환난 상율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 정말 이상사회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본 거냐 하면 바로 군자인 사림들이라고 본 거지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그 마을마다 사림들이 그 마을을 교화하면서 이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 정도 되는 큰 나라가 이렇게 뭐 향약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중앙 집권, 중앙 정부가 하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경국대전 같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틀을 잡는 건데, 그래서 왕이 있는 이 중앙 정부에서 누구를 파견하냐 하면 수령을 파견하는 거죠. 관찰사 아래 수령들을 지방에 내려 보냅니다. 고을에. 그러면 그 수령은 그 지역에 대해서 모르고 또 금방금방 바뀌니까 이 수령을 도와주라고 그 지역에서 대대로 살고 있는 그 중인인 그 향리 아전들이 임명이 돼서 수령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나눠 가지고서 이제 수령을 돕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령이 하는 일은 수령칠사라는 걸로 이 사람 일을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상성은 농업하고 이제 그 옷감을 짜기 위한 그 뽕나무죠. 그 뽕나무를 잘 이제 가꾸는 거, 농업을 잘 하게 하는 거, 그리고 호구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 이제 유교적인 국가니까 그런 학교가 일어나게 교육이 잘 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이제 군사를 국가에서 이렇게 징발을 해 나가잖아요. 그것도 세금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정을 잘 닦아가지고서 무리 없이 하는 거. 부역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특산물 이런 거 징발하는 거를 고루고루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송간이에요. 무슨 소송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간단하게 해서 어렵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관할식이에요.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녀석들이 없게 해주는 거. 그래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주로 이제 세금 걷어가는 게 곡식으로 걷어가고 군대 데리고 가고 아니면 일 시키거나 특산물 걷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그 세금 걷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교 국가로서의 기본 틀, 그다음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소송이나 나쁜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수령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과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그 향리가 백성하고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실제로 백성하고 사는 거는 마을에 있는 사림인 거죠.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법에 입각해서 수령을 보내서 향리의 도움으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이제 매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림으로 구성되는 향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있는 사림들이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읍성 아니고 여기는 각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읍성 안에 향청이라는 아까 봤던 요새로 치면 지방의회 같은 거죠. 그쪽으로 좌수나 별감 직책을 만들어서 여기 선출된 뽑혀온 사림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림들은 이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수령한테 자문 역할을 해줘요. 한편으로는 이 사림이 그 자기들은 양반이거든요. 근데 중인이 향리거든요. 그 향리들을 지휘 감독해요. 주로 어떤 일이냐면 세금 거두는 일 관련해서 지휘 감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령하고 사림은 양반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사림하고 향리는 그 지역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수령하고 향리는 둘 다 공무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그러면서 중앙집권과 지방자치를 조화를 시켜 나갔던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무를 거의 맡아보던 사람들은 향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향리가 하는 일, 우리는 보통 향리 그러면 아주 간사한 이방이 나와서 사또 그러는 그런 모습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지역 사회를 움직여가던 사람들, 우리 요새 보면 한 구급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리직이 목민심서에 나타나 있는데 이건 정약용이 수령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당시는 이제 굉장히 막 그 지방이 어지러울 때니까 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실제 백성하고 접촉하는 향리를 잘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 수령이라면 10년 정도, 갑자년부터 지금 계윤년까지죠. 10년 정도는 향리들이 각각 어떤 직책을 만들었는지 통계 내 갖고 거기 준해 갖고 그 사람들을 잘 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약용이 갔던 고을에서는 이수담 씨를 비롯해서 안독춘 씨까지 그 많은 향리들이 재임 중인데 그거를 쭉 연도별로 지금 표시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향리들이 이제 입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향리 집안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취업하는 거는 입사를 해야 취업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입사 시기를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수담 씨하고 노경 씨까지는 뭐예요? 이미 10년 전 이전부터 여기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고 나머지는 이제 새로 이렇게 들어온 밑으로 갈수록 이제 말단이죠. 위로 갈수록 고참이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향리직에서 가장 골자는 뭐냐 하면 육방입니다. 이거는 저기 중국에서 우리 주례 얘기를 했었는데 이후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든 곳에서 일을 하는 거는 6가지로 나눠서 중앙에는 뭐가 있었냐면 관청의 대표로 육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격을 하나 낮춰서 육방이 되는 거고 육조보다 좀 더 높으면 고려시대 때는 황제국에서 육부가 되는 거죠. 삼성 육부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6개로 이제 일을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 6개 분야가 요 이병호의 형공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이방, 병방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인사 관련입니다. 그리고 병은 군사 관련이고요. 호는 재정 관련이고 경제 관련, 예는 교육문화 관련이고, 형은 사법 관련이고, 공은 건설이나 토목 관련입니다. 그래서 일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맡아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 순서대로 놓고 볼 때 위로 이쪽이 높은 쪽, 이쪽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제일 낮은 공방 요거가 신입한테 되게 가죠. 물론 큰 건물 짓거나 이래야 될 때는 그 일을 고참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되게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형방이 그 다음 서열 정도, 그 다음이 예방, 그 다음이 호방, 그 다음이 병방, 그 다음이 이방,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이 되게 제일 높은, 인사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 향리들의 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호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수담 씨가 거의 고참이면서 대표격인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향리들은 실무를 맡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문서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 도서원이라고 부르는 직책에 임명을 하죠. 그래서 이건 겸임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육방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따로 이 사람들이 이제 호장 역할만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 더해서 지방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특별한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요새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이제 병사 관련 일을 한다. 그러더라도 어떤 그 한 사람은 민방위 담당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특별히 한 일을 맡게 되잖아요.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각색,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창고를 관리하는 일이죠. 그래서 창고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전체 관리하는 건 도창색이 되겠지만, 아니면 동서남북 창고 각각 하는 거는 자기 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색이 있고, 이거는 상시적으로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히 또 일이 있으면 그 팀을 만들어서 하겠죠. 그런 거는 이런 색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균역법 담당 균역색, 대동법 담당 대동색,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다양한 색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향리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방에 있어서는 백성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행정 실무를 총괄하고 그 내부에서 승진도 하고 이러면서 운영을 해 나갔던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관 같은 경우에 어떠냐 하면 거의 모든 일을 아까 행정, 사법, 군사 이거를 자기가 전체를 다 걸머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관찰사가 수령을 관리하지만 따로 암행어사를 보내가지고서 중앙정부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수령도 감시하고 향리도 감시하고, 한편으로는 여기 사림, 마을까지 해서 여기 수령칠사나 향리의 일들,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라도 중앙정부에 뭐 방기를 들거나 이런 일은 혹시 없을지, 이런 걸 몰래 가서 살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암행어사를 보내게 되는데, 암행어사를 보낼 때는 요게 팔도어사 제거 사목입니다. 이 안에 너 이런 일을 해야 돼 하고 지침이 쭉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편지 봉투를 하나 주는데 거기 뭐라고 쓰였냐 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동대문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남대문, 뭐 저 서대문 이런 식으로 다른 곳이겠죠. 자기가 가야 할 곳, 그 문을 써놓고 동대문 밖에 도읍니다. 이르르면 개탁 열어봐라, 이렇게 봉투가 돼 있고, 이거 주면 그 동대문 밖에 가서 이 봉투를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주면서 이 제거 사목을 주면서 동시에 뭘 주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패를 주죠. 그래서 여기 세 마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요 말은 대개 암행어사용이고,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 걸 또 주는데 그건 수행원이 한 명 따라가는데 그 사람 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다가 이제 말을 이용해야 될 때 여기에 가서 이거 제시하면 말을 빌릴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자기 신분을 몰래 가니까
그러니까 표시하는 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한 것이 마패입니다. 그리고 주는 게 뭐냐 하면 요 자를 줍니다. 이 구리로 만든 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구리자는 왜 주냐 하면 세금을 거두면서 주로 부정부패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표준 자거든요. 그래서 눈금이나 저울이나 이런 걸 속여갖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걸 들고 동대문 밖에 가면 이거 열어봤더니 봉투 안에 뭐라고 쓰였냐 하면 너를 강원도 어사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쓰여 있으면 집에 들리지도 못하고 바로 떠나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몰래 가는 거니까. 그래서 가서 일을 보고 와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때로는 너무 상황이 심각해서 바로 처리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옷을 잘 차려 입고 이런 옷을 이제 수의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옷을 꺼내서 입고 가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미리 연락해 가지고서는 쫙 데리고 가서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서 창고 완전히 봉하고 수령 파직해 놓고 중앙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행어사들이 이런 지방 운영 이거를 중앙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던 거죠.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을로 가보면 실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살던 곳이죠. 과거에 이제 촌락이라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 마을은 어떻게 이제 쭉 변화해 왔고 운영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청동기 시대 되면 자연촌이 형성되면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검단리 유적을 이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이게 보면 자연촌들은 대개 산이 있고, 그죠? 앞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앞에 농경지가 이렇게 있는 곳에 대개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쌓고 뭐 나무 같은 걸로 목책을 쌓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해자를 파고 그렇게 해서 안에 이제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형식으로 배산 임수되는 곳에 대개 청동기 마을들이 구릉 지역에 이렇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점점점 가서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고 발달해 갔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매기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걷어가야 되는데 자연촌 그 단위 사람들이 진짜로 모여 살고 있는 자연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 마을 그 신라 장적을 토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 있는 형식의 그리고 농경지가 있는 배산임수 지형인데 그 안에 마을들이 이렇게 있고 옆에 뭐 이제 가수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연못도 있고 목장도 있고 그리고 농경지들 쭉 있고 옆에 산밭 같이 이제 우리 옷감 짤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한 이런 마을들입니다. 이게 자연촌이죠. 근데 이 자연촌 단위로는 국가에서 아직 그렇게 체제가 발달하지 않아서 하나하나 세금을 매길 만큼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요렇게 여러 개의 자연촌들이 있는 거예요. 요런 마을들이 요렇게 떨어져 있으면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마을들인데 그거를 묶는 겁니다. 어떻게 행정적으로 묶었죠. 그래서 그 문서상 묶어놓고 이게 행정촌 하나의 촌이 되는 거죠. 촌락이. 그래서 요 단위로 세금을 매기고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중간에서 여기서 4개를 합치면 4개나 5개나 합쳐진 행정촌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자연촌 중에 제일 발달한 자연촌 중에 한 곳에 백성들 중에 제일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으로서 촌주를 뽑아서 그 촌주가 세금 납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락 업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행정촌 중심으로 이제 마을을 이제 다스리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기가 지나면서 특히 이제 지방이 조금 많이 발달하는 게 고려 시대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 호족들이 중앙으로 올라가 가지고서 지방을 자기 본관 지역으로서 발달시켜 주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각 지역에서 황무지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촌락도 개척되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행정촌 중심이어야지 자연촌이 그렇게 아직 규모가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런 행정촌의 책임자, 이 사람들을 촌장 또는 촌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에서 크게 이제 지방이 발달하는 거는 지방에 대한 차별들이 없어지게 되는, 이제 고려말 조선 초기가 되면 양반들이 지방에 가서 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족들이 마을에 거주하게 되면서부터 이 마을이 확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이 사는 마을인 반촌과 백성들만 모여 사는 민촌으로 이제 구별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을을 운영하고 꾸려나가는 사람 양반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대부분 어떤 마을에서 사냐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이게 뒤에 산이 이렇게 있고 앞에 물이 있는 요런 마을에서 제일 위에 위치를 한 게 이제 양반집이고, 그 밑에 되게 여러 소작농이라든지 아니면 백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중간에 이렇게 양반 친척들이 있고 이런 형식으로 사족의 반촌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경치는 굉장히 좋지만 워낙 척박하니까 논인데 이렇게 막 다랑이 논이라 그래서 이렇게 유족한 이런 지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양반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촌이 되지만 이런 민촌들이 대개 농사를 짓는 마을들은 이런 반촌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땅이라든지 이런 건 대개 또 양반 소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작농이 되고, 이 마을 안에서도 일반 백성들은, 반촌 안에 사는 백성은 그 양반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듯이 이렇게 코가 땅에 닿도록 신분이 일단 양반이라 구별이 되는 데다가 동시에 자기 땅의 주인, 지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마을을 이제 향약이라든지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꾸려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러면서 마을이 급속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연촌의 규모가, 이 규모가 행정촌 규모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촌 단위로 행정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선시대가 되면.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어떻게 되냐 하면 특히 17세기가 넘어가면 우리나라 사회가 부계 사회로 이제 그 정착이 되죠. 그러면 그 부계 쪽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리고 그 친척들이 모여 사는 동족촌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족촌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을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까지 이루어지냐면 분촌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서 처음에 한 60호 뭐 이 정도 살고 있었는데 60집이 점점 커져서 한 100집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양반이 여기를 이 전체를 이렇게 꾸려나가던 양반집에서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해서 이 마을에 처음엔 살다가 나가서 주변에 이렇게 마을을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의 분촌들이 주변에 이렇게 성립을 하는, 그래서 그 근방 전체가 거의 그 집안하고 관련된 그런 마을로 성장을 해 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통 마을, 이게 이제 완전히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
요런 마을들은 전체적으로 먼 옛날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자치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적 공동체라는 거는 공동체라는 거는 이익을 따지지 않는 집단이죠. 이 안에서 서로 청동기 이후로 사람들이 모여서 쭉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익을 따지지 않는, 특히 동족촌이 되고 나서는 모두 한 집안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게 됐는데, 이 방식이 운영하는 주체가 조금씩 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이후로 쭉 가서 고려 말까지는 여기 주체가 누구냐 하면 일반 평민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양반이 그 지배 계급이 내려와서 살게 된 거는 고려말 조선시대부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마을 운영 주체들이 이런 평민 중심일 때, 그때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이념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 용제 총화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웃 사람들이 자꾸 모여 이제 회합을 해요. 그러면 뭐 많을 때 한 100명 정도까지도, 그러면 매월 돌아가면서 만나갖고 술도 마시고, 또 한편으로는 누가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같은 이제 향도, 고려시대 우리 향도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끼리 상복도 마련해주고 관도 준비해주고 해갖고 전체를 도와주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 계라고 그러죠. 지금도 왜 계를 한다 그러면은 평소에 이렇게 돈을 조금 모았다가 돌아가면서 그거 자기 일 있는 사람들이 타서 목돈을 갖고 어디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단위가 어떻게 돼 있냐면 향촌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향촌에서 계를 맺는 거예요. 결계. 그래서 경제적으로 마을 단위의 계를 해갖고 그 당시에 무슨 적금이 있겠어요. 무슨 어디 대출이 있겠어요. 은행이 있겠어요. 보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서 서로 갑자기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계를 서로 꾸려가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운영 주체가 평민이었던 시기가 청동기 이후로 고려시대까지 쭉 유지가 됐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을 운영 주체가 다른 사람으로 다른 신분으로 변화하는 거는 언제냐 하면 이제 17세기, 16, 17세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양반들이, 살림들이 우리 살림정치 이걸로 해서 각 지역에 자리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10%, 많으면 20% 미만의 양반들이 그 마을에서 그 마을의 대표로서 사람들을 끌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향약이라든지 이런 유교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향약 정신이죠. 아까 우리 봤던. 근데 향약은 고을 단위거든요. 행정구역 전체 단위예요. 그러니까 해주 향약 그러면 해주 고을 전체의 향약인 거예요. 근데 각각 마을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그 마을 단위로 특화되는 걸 동약이라 그러는데, 이전처럼 경제적으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서로 도와주는 결계의 형식, 계의 형식이 아니고 어떤 그 유교적으로 향약에 입각해서 유교적인 이상사회를 추구하는 그런 형식의 이름이 나와서 이제 개가 아니고 동약이라는 이름으로 안동거울의 옹계 마을에서는 옹계 동약이라는 걸 갖고 서로 도와주는 거죠. 이거는 경제적으로 아까 개의 그 정신을 이은 거죠. 그래서 16세기에는 좋은 일, 나쁜 일 해가지고서 무슨 일을 당하면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요만큼씩 걷어서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누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게 더 훨씬 준비 안 돼서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치르도록 도와주고, 이게 좀 더 체계화돼서 17세기에 이렇게 되면은 양도 지급하는 양도 늘어나고, 여기 흉사에선 특히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일들도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이거는 성격이 무슨 성격이냐 하면 동계의 성격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집집이,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마을 안에 있는 집들 중에서 좀 여유가 있는 집은 좀 많이 내고 아닌 집은 조금씩 내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니까. 그래서 전체 기금을 계획 기금을 마련해 뒀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는 형식으로 점점 발달해 가는 거죠. 그렇게 되지만 이 동약, 향약 동약에서는 뭐도 있는 거예요. 유교적으로 모여가지고서 회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의를 배우고 어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뭐 저 술을 마실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 가르치는 교화를 하는 그런 방면에서의 그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양반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양반이 위에서 막 찍어 누른다고 그 마을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양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러면 그렇게 오래도록 그 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주도 세력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림사회에서 이 사림들이 그 마을을 꾸려나가는 어떤 지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도덕적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녀서라는 이 책은 송시열이 자기 딸이 시집갈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적어줬던 책이 일반 양반 부녀자들의 어떤 지침서처럼 된 겁니다. 근데 양반 부녀자들 특히 이제 시집 가고 나서 얼마가 지나고 나면 안방마님이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집안의 경제적인 실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 거냐 하면 사람은 모든 거를 유교사에서는 서로 사고파는 상행위를 좋게 안 보지만 그러나 모든 걸 자기가 다 갖춰서 장만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고 팔기를 하긴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서로 내가 좀 이루었으면 이익이 났으면 하고 생각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무 이롭고자 하지 말라 라고 해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도덕적으로 적당한 값을 헤아려서 주고 특히 남이 질병이나 굶주리거나 절박한 사정에서 물건을 싸게 팔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로 제 값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과하게 주어도 부질없다 그래요. 유교는 무조건 자선해라는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론에 맞게끔 주는데 이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 가도록 그 이익을 추구하지 말으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양반집이 이제 그 되게 지주 집안이잖아요. 그러면 양반집에는 사람이 모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되게 이런 시설들을 해놓습니다. 이게 야외 뒤주입니다. 곡식을 보관하는 곳이죠. 이 안에다가 곡식을 항상 채워둡니다. 그럼 누구든지 와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대개 그 양반의 소장농인 그 마을 백성들이 이제 보릿고개가 되고 굶어 죽을 만큼 양식이 떨어졌을 때 와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한 거죠. 원래 못 가져가게 하면 도둑이 돼도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으면 그걸 다 가져가고 훔쳐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교화를 시키는 거고요. 양반집이 아까 제일 위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밑에 마을 전체가 보이는데 예전에는 밥을 하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연기가 계속 안 나오는 집이 있으면 굽는 집이죠. 그런 그 집애를 이렇게 불러다가 아주 사소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리고 양식을 줍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너 고마워해라가 아니고 그 사람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이 뒤주나 그런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서 자선을 하는 거죠. 베푸는 거죠. 그러면 그 소장농들은 이 양반의 일을 좀 더 잘
도와줌으로써 농사일을 잘해주고 함으로써 보답하면서 이 마을이 꾸려져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더라도 아니면 도적이 끌더라도 그런 집안은 해를 안 입죠. 그래서 우리 경주 최씨 이런 경우엔 사방 면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양반의 어떤 그 도덕 정치, 도덕 정치까지는 아니죠. 교화 이런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려 나갔더랬죠. 그러다가 시기가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급속히 신분제가 와해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8세기 말 되면 양반이 막 4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비는 거의 뭐 없어지게 되고 점점 그리고 일반 상민들이 줄어들면서 여기 되면 70%가 양반이 되죠. 19세기 중반 되면 이때 되면 양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가 되면 이 마을을 꾸려가는 그 운영하는 주체들이 중인 이하 평민들 워낙 다수니까 이 사람들이 끌려 나가게 되고 또 사회도 이제 소위 그 물질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이 좀 없어지고 이러면서 다시 우리 경제적으로 여기 동심계 통이죠. 이 안에 이제 사람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중인이하 계층이 중심이 되는 동계 또는 총계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유교적인 동양보다는. 그리고 동시에 이때가 되면 18세기 이후로는 우리가 이양법이라는 게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이양법이 보급이 되면 그 모내기를 할 때라든지 추수할 때 한꺼번에 노동력이 확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 노동 조직으로서 두레라는 조직이 마을 공동체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같이 이제 그런 급하게 이제 급하게가 아니죠. 모두 함께 모여서 힘이 한꺼번에 필요한 그런 뭐 모내기 아니면 추수할 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둘에는 공동체적 마을 조직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성인 남자라면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할래가 안 되는 거죠. 공동체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이익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땅이 넓은데 일할 사람이 적고 어떤 집은 땅은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 집에 일할 사람은 많아요. 그럼 요새 같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똑같이 일을 해주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엔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전부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레 조직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마을의 공동체 이름으로 두레, 어느 마을 두레 이런 거가 또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약도 만들고 해서 개와 두레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는데 이런 모든 조직들은 뭐냐 하면 자연 발생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의 무슨 뭐 경국대전 이런 식으로 법으로 딱 이거다 이런 게 없습니다. 마을 명칭 이 명칭도 공동체 명칭도 개일 수도 있고 동약일 수도 있고 두레일 수도 있는 거고 그 개와 두레와 동약과 그런 명칭들이 공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이 쭉 되는데 그 마을을 꾸려나갈 때 어떤 그 결집하는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행사가 필요한 거죠. 그게 우리 그림에서 보이는 동제입니다. 마을 제사죠. 그래서 마을에 주로 이제 성황당 이런 데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하고 이제 무당 데려와서 굿도 하고 이러면서 한바탕 놉니다. 어울려서 주로 이제 농사 시작하기 전에 정월 대보름이나 좀 지나서 이때 이 동제를 하고 나서 그러면서 단합을 딱 하죠. 그리고 나서 같이 이제 농사일로 들어가게 되고 도와주고 마을을 꾸려가게 되고 마을 공동의 일은 모두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마을 회의도 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되고 품앗이라는
그런 방식으로도 노동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마을 공동체 조직인 두레나 이런 것들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대 개인으로, 그러니까 옆집의 돌쇠가 우리 집에 초가지붕 고칠 때 와서 한번 도와줬으면, 그러면 나는 그 집에서 논두렁 옆에 뭐 쳐내는데 그 사람이 도와준 그 하루 도와줬으면 하루 정도 가서 일을 해주는 거죠. 품위 노동이죠. 그러니까 노동을 교환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행위들도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을이 운영돼 왔었는데, 이제 그 개화기 이후에 서서히 와야 되다가 특히 해방되고 나서 근대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부터는 기존의 전통적인 마을 체제는 거의 그 와해됐다고, 해체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요것은 참고 문헌입니다.